건축, 목재, 시공, 기능장 필기 자료를 찾으시면 찾기가 좀 어려우신데요. 오늘 영상만 보시면 제가 다 떠서 먹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푸집에 가해지는 콘크리트 츠갑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츠갑이라 하면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넣었을 때 거푸집이 받는 압력을 말합니다. 자, 츠갑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튀김이 붓기 속도가 빠르면 츠갑은 커집니다. 거푸집의 수평 단면이 클수록 츠갑은 커집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츠갑은 커집니다. 자, 라를 보시게 되면 철근 양이 많을수록 츠갑이 커질까요? 아닙니다. 철근 양이 적을수록 츠갑이 커집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츠갑에 대한 요인입니다. 먼저 거푸집의 간격이 넓을수록 츠갑은 증가합니다. 거푸집 표면이 평활할수록 츠갑은 증가합니다.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츠갑은 증가합니다. 부배비의 합이 많을수록 츠갑은 증가합니다. 타설 속도가 빠르고 다짐을 많이 한 경우 츠갑은 증가합니다. 철근 양이 적을수록 츠갑은 증가합니다. 답은 라, 철근 양이 많을수록 크다입니다. 아래 그림은 원을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지름 K, L, 선을 그리시고 AO가 직각이 되도록 긋습니다. A, O가 직각이 되도록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O하고 L 사이의 거리의 반이 되는 M점을 구해주시고 여기서 M에서 A까지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지름 N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여기 거리에 맞춰서 쭉 그리시면 지금 이렇게 한 변의 길이 양쪽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 2번에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M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M의 길이는 뭐였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여기 처음에 선을 그렸던 거 중앙에 그냥 이렇게 찍은 점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순서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리는 방법만 아시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목구조에서 2층 마루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 마루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홀짝, 보. 홀마루, 짠마루, 보마루. 홀짝, 보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납작마루가 되겠습니다. 톱날은 자르는 톱니와 켜는 톱날이 있고요. 두 개의 날 어김은 같지가 않다. 그럼 왠지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우리 가 부분 보시면 날 어김은 톱 모음 두께 1.3에서 1.8배로 한다. 맞습니다. 날을 보시면 무른 나무를 자를 때는 날 어김을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른 나무, 젖은 나무를 자를 때는 어김을 크게 합니다. 자, 요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나가 됩니다. 다음은 규구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구구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도해법, 물매법, 근사법, 절단법, 산정법이 규구슬의 종류입니다. 우리 종류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근처 절에 산다. 동물 근처 절에 산다. 외웠죠? 그러면 우리 구구술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물 근처 절단법, 산정법 안 나왔고 경사법이 나와 있네요. 자, 정답은 경사법입니다.
규구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도해법과 물매법, 절단법까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도해법은 공작에 필요한 모양이나 치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법이라고 합니다. 물매법은 구고 현법이라고도 하며 구성재의 조합이나 각도에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곱자를 사용하여 각 부재의 실제 길이, 각 모양을 구하는 방식으로 곱자법이라고도 합니다. 절단법은 평면에서 절단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절단한 면을 생각하는 것으로 모양이나 치수를 간단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저희는 도해법, 물매법, 절단법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스티프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 우리 스티프너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스티프너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 플레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스티프너는 요 플레이트라고 하는 요 판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를 뭔가 보호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하거나 뭐 어떤 거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봤을 때 문제에서 보셨을 때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좌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프너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곡면을 깎을 때 사용되지 않는 대패입니다. 배대패는 배 모양으로 생겨서 배대패예요.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뭐예요? 요 모양대로 깎아낼 것 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대패는 주로 문틀이나 창틀에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문틀과 창틀이 수직과 수평으로만 이루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형으로 깎을 수도 있는 대패입니다. 남경 대패는요, 여기 보니까 뭔가 좁게 생겼어요. 대패날이 이렇게 좁게 들어가네요. 배대패로 깎이지 않는 작고 좁은 목재에 가공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둥근 대패, 내원 대패, 외원 대패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오목볼록하게 생긴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패집 밑면에 맞춰서 원형으로 깎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배대패 배 모양으로 생겨서 원만하게 곡면을 깎을 때 사용합니다. 남경대패, 배대패로 깎이지 않는 부분 사용하는 거였어요. 내원대패, 내원대패, 외원대패라고 해서 오목볼록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정답은 옆대패가 됩니다. 거푸집 제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푸집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체를 해야 합니다. 지주를 바꾸어 세우는 동안 상부의 작업은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라를 보시게 되면 소형 판넬 거푸집 해체는 빔을 먼저 하고 판넬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판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빔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색채 규정 중 지시 표시용으로 사용되는 색채는, 자, 빨간색 금지입니다. 노란색 경고, 파란색 지시, 초록색 안내입니다. 정답은 라 청색입니다. 문제은행 하시는 분들 요 정답이 다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플이나 뭐 인터넷으로 문제 풀이하실 때 정답이 다라고 체크되지만 실제로는 라 청색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200명입니다. 그 직장에서 1년에 16명의 재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인율은 얼마일까요? 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의 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근로자의 수, 재 근로자의 수 곱하기 1000, 근로자 1000명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서서 이렇게 200
제자수 16 곱하기 1000 하시게 되면 답은 80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수율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수율입니다. 강도율은 뭔가 좀 강하죠, 여러분. 강도율이라고 하면 통상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잃어버린 근로손실수, 재해 경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재해의 경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화재의 종류 중 소화시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화재는 A, B, C, D급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물로 소화되는 거는 일반 화재라고 해서 목재나 뭐 종이, 석탄 등 고체 연료성 화재는 물로 소화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B급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B급 화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공정표라 하면 공사 프로젝트의 전체 작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뭐가 먼저 되어야 되죠? 바로 각 공사별 공사량이 먼저 나와야 여러분들 공정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도에서 대지 경계선은 어떤 선으로 표시하는가? 대지 경계선은 기본적으로 2.3선을 사용합니다. 목재의 제재목이 15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반하는데 5톤 트럭이 몇 대가 필요할까요? 건조된 목재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650kg이라고 합니다. 5톤 화물의 적재 무게는 5000kg이죠. 문제에서 15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 곱하기 15 해주시면 9750kg, 트럭 하나에 5000k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95, 우리는 2대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일광욕실에 사용하는 유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일광욕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채광을 활용해서 햇빛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외선, 즉 햇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다 자외선 투과 요리입니다. 목재의 부식균이 번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적당한 온도, 습도, 공기 양분입니다. 적당한 온도, 습도, 공기 양분입니다. 이게 갖춰져야 우리 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우리 맞췄고 또 다른 문제로 목재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왔다. 목재의 함수량은 20% 이하로 해주셔야 되고 20% 이하, 환경은 10도 이하, 환기가 잘 되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서 균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 약품 처리를 한다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옮겨주거나 그렇게 해야 부식균이 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토질 집안을 개량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먼저 점토질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점토 입자로 구성된 토질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뭔가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전성이라든가 시공성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법 중 하나를 바로 탈수 공법이라고 합니다. 탈수 공법은 연약 집안 속에 수직으로 뭘 박아요. 박아서 압력을 촉진시키고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샌드 드레인 공법이고요.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인데요. 먼저 점토질 기반의 깊이는 30m 정도를 개량할 수 있는 공법이고요. 지름 40에서 50의 과안을
1.5에서 3m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채운다. 이게 바로 샌드그레인 공법입니다. 평면 계획과 평면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면도는 건축물의 창 높이, 바닥에서 1.5, 자, 요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창 높이, 바닥에서 1.5에서 수평으로 절단하였을 때의 수평 투상도이다. 맞습니다. 평면도에는 기둥, 벽, 창, 출입구, 부대 시설, 바닥, 마무리, 계단 등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 계획 시 우리 계획할 때 각 실을 연결해주는 동선을 가급적 길게 하여 공간의 변화를 준다? 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의 실 배치는 성격이 유사한 실들을 근접시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 두 개의 다와 라를 보셨을 때 하나는 동선을 길게 해줬고 라는 유사한 실들을 근접시켜서 어떻게 했죠? 동선을 짧게 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공간은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됩니다. 휴대용 전기 라우터로 할 수 없는 것은 성형 가공, 구멍 뚫기, 조각하기, 연마하기 있습니다. 연마라고 하는 것은 그 비틀린 부재의 평면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 보의 춤은 벽 두께 2.5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테두리 보 춤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 보라고 하는 것은 내력벽을 일자시켜서 건축물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테두리 보의 춤은 벽 두께 1.5배 이상 30cm 이상으로 하고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은 40D 이상으로 장착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두리 보에 대한 설명 중 우리 문제에 뭐 있었죠? 지금 벽 두께 1.5배가 맞는 건데 문제를 봤더니 벽 두께의 2.5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가입니다. 나머지는 벽돌 구조에 대해 옳은 설명이죠.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네 쌓기에 내미는 한도는 2.0mm 최대 한도로 한다.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미만의 내력벽은 벽돌조로 할 수가 있다. 벽체로부터 기초를 넓히는 각도는 60도 정도로 한다가 벽돌 구조에서 올바른 설명이었습니다. 목조 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계단의 기울기는 단 너비와 단 높이로 정해집니다. 일정한 높이마다 계단 창을 두어서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단 옆에는 벽이 없을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해서 안정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난간에서 손스침을 위한 빗재는 난간 동자를 지탱하기 위한 짧은 기둥은 난간 두껍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조 계단에서 손스침을 위한 빗재는 난간 두껍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손스침을 위한 빗재 난간 동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난간 두껍대가 맞다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자틀은 얼마 간격이 이상적인가? 먼저 제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요 반자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반자틀이에요. 반자틀은 반자틀 바지에 고정이 되고 반자틀 바지는 달대에 고정이 되고 달대는 달대 바지에 고정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반자틀만 고정하는 간격이 45cm 나머지는 90, 90, 90입니다. 벌써 외웠죠 우리? 반자틀은 45cm 나머지는 90, 90, 90입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각재는 지금 딱 봤을 때 얘가 좀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요게 가장 많은 하중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6에서 9cm, 나머지는 4.5, 4.5, 4.5가 됩니다. 반자틀
얼마 간격? 반자틀만 45cm.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대물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대물매는요, 수평 길이와 높이가 같고 고와 구가 같은 물매로서 각도를 표시하면 45도이다. 수평 길이, 높이 같고요. 45도. 그럼 우리 그 정이등변 삼각형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문제를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보니까 어때요? 뭐 길고 짧고 뭐 길이가 절반 이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 길이와 구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이거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보양하기 위해 양생분을 살포하는 주 목적으로 옳은 것은 혼합수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빠르게 이제 증발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열이 많이 나고 혹은 균열이 생기거나 갈라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합수의 증발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분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바닥판 거푸집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바닥판 두께에 따라서 이제 뭐 부피가 많이 바뀔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도출하기 위해서 바닥판 두께는 0.2로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5제곱미터의 거푸집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특성 중 틀린 것입니다. 알루미늄은요, 전성, 연성이 풍부하고 가공이 쉽습니다. 공기 중에서 표면에 산화막이 생겨 내부를 보호합니다. 전기나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우리 알루미늄은요, 여러분 해수 혹은 산, 알칼리에 부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가가 됩니다. 소규모의 콘크리트 기초공사 순서 중 바른 것은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규준틀이 나와야 합니다. 요 규준틀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의 중심선, 외곽선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건물이다, 어디가 중심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고 뭐 측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흙파기 똑같습니다. 근데 흙을 팠는데 바로 거푸집을 집어넣어? 아니죠. 거푸집을 집어넣기 위해 잡석을 깔아서 좀 단단하게 해주고 다지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넣어줘야 합니다. 정답은 라입니다. 보거푸집의 밑판과 양옆판의 패널을 가공할 때 올거미보다 하판을 길게 하는데 그 길이로 적합한 것은 정답 기둥 거푸집 패널의 두께입니다. 콘크리트 내부에서 금속이 받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납 침식되지 않는다. 동 약간 침식된다. 아연 약간 침식된다. 철 부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바로 가인데요. 납이라고 하는 금속은 알칼리에 약해서 콘크리트하고 사용하시게 되면 침식이 됩니다. 납은 산에 강하고 알칼리에는 취약하다. 정답은 가입니다. 다음 목재 이음과 그 용도로서 틀린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 엇가리 산지 이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 문제를 통해 엇거리 산지 이음이 뭔지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얘가 엇거리 촉이음, 그다음에 엇거리 홈이음, 뭐 홈을 만들어서 홈이음, 그다음에 엇거리 산지이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결해 주는 걸로 쓰여서 보통 토대나 기둥에 쓰인다. 토대나 기둥에 쓰인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엇거리 산지이음 토대, 엇거리 산지이음 토대는 맞습니다. 반턱이음 석가래, 얘가 좀 틀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가다반이나 기출문제 채점을 하시면 정답이 다로 나오는데 가로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화렵수는 온대, 열대에서 성장하고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비중이 큽니다. 목재의 수축도는 억결보다 고등결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억결이 더 심합니다. 창호재는 삽목, 전나무 등 고등결의 기건재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구조내는 침엽수인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통해 목재의 수축도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의 수축은요,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수축이 큽니다. 자, 우리 목재 나이테를 보면 밖에 있는 그 부분을 변재, 안쪽에 있는 부분을 심재라고 하는데요. 변재는 수분이 많아 수축이 큽니다. 자, 그러고 우리 수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그 수축이 많은 것은 문익결 방향, 그 다음은 고등결 방향, 가장 수축이 많이 안 일어나는 것은 길이에서의 고등결 방향입니다. 목재의 수축도는 억결이 심하다. 자, 정답은 나 있고요. 정리를 통해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크다. 변재가 크다. 그다음에 문익결 방향은 좀 우리가 수축이 많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기능을 비교할 때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반복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 요거는 기계가 잘합니다.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거는 인간이 잘합니다. 정보를 신속하게 또 많은 양을 보관한다. 자, 이거는 기계가 잘하죠. 위험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기계가 잘합니다.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폼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슬라이딩 폼 이동식 거푸집이라고 하고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경화가 되기 전에 그 거푸집을 수직으로 이동시켜 연속 작업을 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출부가 없는 굴뚝이나 사일로 등 높은 구조물에 적용을 가능하고요. 공기는 약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가능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폼으로 하면 공기가 5분의 1 정도 단축된다. 맞습니다. 돌출부 또는 복잡한 구조물에 편리하다. 자, 정답은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비계 가설이 필요 없다. 맞죠? 거푸집의 조립과 제거에 소요되는 노력이 절약된다. 아, 맞습니다. 목구조용 철물 중 볼트와 듀벨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볼트는 어떤 능력에 작용하는 철물인가? 듀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철물 이렇게 생겼고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듀벨은 전달력, 볼트는 인장력입니다. 볼트는 인장력, 듀전, 듀벨은 절단력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였죠? 볼트에 대한 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다가 됩니다. 자, 우리 이 듀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구조에만 사용을 해요. 혹시라도 문제에서 철골 구조 혹은 콘크리트 구조가 나왔다. 근데 듀벨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듀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횡력과 진동에 가장 약한 구조는 정답은 블록 구조입니다. 다음 보기에 안전 표지가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느낌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위험 장소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용합니다. 위험 장소에 대한 그런 안내 표지이고요. 기둥, 난간, 바리게이트 등 위험한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하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목조 건물의 중요 구조 부재를 하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하부 우선 밑에서부터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깔돌이, 평보, 처마돌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돌이, 평보,
처마돌이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깔돌이, 평보, 처마돌이만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깔돌이, 평보, 처마돌이. 또 다른 거 있나요? 없습니다. 깔돌이, 평보, 처마돌이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충식 박공 지붕의 간사이가 3000mm일 때 5cm 물매로 하면 석가래의 길이는 얼마인가? 단 석가래는 기둥 중심에서 600mm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5cm의 의미는 뭐냐면요. 10분의 5, 11대 5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지붕의 간사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서 간사이 수평 거리는 3000만큼 가서 찍어주고요. 10분의 5 처마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1500의 절반인 750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인가요? 석가래가 기둥 중심에서 600만큼 나왔대요. 600. 이렇게 기둥에서 얼마만큼? 자, 600만큼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2348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었죠? 네, 수평 길이 이렇게 3000만큼 갔고요. 물매가 10분의 5기 때문에 3000의 절반 1500의 절반인 750만큼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제 구했고요. 그쵸? 이 상황에서 석가래가 기둥 중심에서 600만큼 더 튀어나갔대요. 그러니까 간사이보다 600만큼 더 튀어나갔대요. 그래서 600만큼 더 튀어나가게 해서 여기 석가래 부분을 연장해 주시면 2348이라고 하는 요 수치가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먼저 풀이 과정에서 간사이라고 해가지고 간사이는 수평거리 3000으로 한쪽 처마는 1500입니다. 자, 이때 물매는 10분의 5, 그러니까 2대 1이 됩니다. 높이는 수평거리 곱하기 물매가 되기 때문에 자, 높이 750 구했고요. 석가래의 길이는 루트 수평거리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됩니다. 1677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값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냥 수평거리 600만큼을 더 이제 비례해서 계산을 해서 요렇게 더했습니다. 정답은 가 2348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요것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백클라이트 평판이나 강화 목재 적층판은 어떤 판에 속하는가? 자, 먼저 백클라이트 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페놀과 포름 알데히드를 합축하여 만든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전기나 절열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강화 목재 적층판은요, 목재 박판을 페놀 수지액에 담궜다가 여러 장씩 겹쳐서 이제 뭐 가압한 판이에요. 페놀과 페놀 나왔고 여기도 페놀 수지액에 담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클 강화 목재 적층판이 나오면 우리는 페놀 수지판이라고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왕대공 지붕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왕대공은 평보의 짧은 장부 맞춤으로 하여 평보 밑에 감자비새를 댄다. 맞습니다. 왕대공 머리와 마룻대의 맞춤은 가름장 장부 맞춤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달대공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이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둥은 주로 압축력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달대공은요, 시옷자 보와 그 다음에 여기 빗대공, 평보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대공을 기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압축력이구나 이게 아니라
평보와 시옷자 보 양옆에 수직으로 두고 볼트를 잼으로써 인장제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다입니다. 띠톱 기계의 크기는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띠톱은 바퀴의 지름으로 그 크기를 나타냅니다. 공업화 건축의 부품화와 관련하여 건축 부품을 3S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3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규격,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시스템화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S의 효과는요, 제품 설계와 생산 기간을 단축합니다. 재료 구입, 창고 관리비를 감소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요, 작업 조건을 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규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 파기 끌의 끊는 날 각도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끌은요, 끊는 날이나 미는 날 그냥 다 20에서 30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혼합재의 사용 목적으로 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포제는 경량 콘크리트에 사용합니다. 플라이 애쉬는 시공 연도를 증가시킵니다. 규조 벡터는 수밀성을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플라이 애쉬는 시공 연도를 증가시켜요. 그쵸? 근데 염화칼슘이 시공 연도를 증가시킨다? 우리 그냥 감으로라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자, 우리 염화칼슘은요, 여러분, 콘크리트 조기 강도 발현과 양생 속도를 증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합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고요. 우리 플라이 애쉬 해가지고 시공 연도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뜻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으로 인한 인명과 재해 피해를 뜻한다.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손실뿐 아니라 인명 피해와 직업병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인명재해 이렇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가는 맞습니다.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재산의 손실만을 말한다. 틀렸죠? 공해와 사상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요거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업병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자, 직업병이라고 해서 소음성 난청, 폐질환 등은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정답은 가입니다. 재치창 콘크리트 거푸집의 모서리 부분이나 구석 등은 어떤 이음으로 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턱솔 이음입니다. 철제 거푸집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철제 거푸집은요, 설계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콘크리트 형상 치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부적인 조작이 용이하다. 어렵습니다. 거푸집의 조립 및 제거가 간단하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정답지는 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철제 거푸집은 강성이 뛰어나서 변형이 적으므로 콘크리트 형상과 치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푸집입니다. 이게 철제 거푸집의 이제 장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에 보시면 철제 거푸집은 세부적으로 조작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재 거푸집에 비해서 이제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철제라고 하는 재료 특성상 좀 무겁고 유연성이 적어서 세부적인 조작이나 수정은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인제 저는 다를 했는데 이게 목재 거푸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세부 조작이 용이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만 봤을 때는 저는 다가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장점 중 틀린 것은 일식 도급은 전체 공사를 원활히 진척시키고 하도급 선택이 용이하며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분할 도급은 전문 업자가 직접적인 책임자로 우수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액 도급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변경이 용이하여 장기간 공사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정액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고정됐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공사 변경을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단가 도급은 긴급 공사 시 간단히 계약할 수 있고 설계 변경 시 수량의 증감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가 도급과 정액 도급 요 두 개는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요거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를 표시한 도수율은 연 100만 근로시간당 제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뭐 보셔야 돼요? 시간 보셔야죠, 시간. 자, 여기서 연 100만 근로시간당이기 때문에 시간 100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재해의 원인 중 관리적 원인이 아닌 것은 위험 장소의 접근, 안전의식의 부족, 안전수칙 미제정, 작업 준비 불충분. 자, 여기서 위험 장소 접근은요, 개인의 행동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 원인이라고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제도법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집안선은 실선으로, 벽체 중심선은 1.3선으로 그린다. 맞습니다. 동파리 중심과 장선의 간격을 정하고 중심선을 긋는다. 맞습니다. 치수선과 인출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라를 보시게 되면 현관의 바닥 높이는 방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방바닥과 현관 바닥의 높이가 같나요? 그렇지가 않죠. 저희는 높이의 차이를 두어서 생활 공간과 외부 공간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답은 라가 됩니다. 다음 중 파티클 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것은요, 평면이 평활하고 경도가 크고 드릴, 절단, 밀링 등 다양한 가공 작업에 용이한 그런 보드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부, 방아제 첨가에 따라 방부 방학성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강도와 섬유 방향에 따른 방향성이 없고 변형도 극히 적다. 맞습니다. 흡음성과 열의 차단성이 좋다. 맞습니다. 표면이 평활하나 가공성이 나쁘다. 요거 틀렸죠, 여러분? 우리 파티클 보드, 드릴, 절단, 밀링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이 용이합니다. 정답은 라입니다. 목재 강도의 크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목재 강도는요, 섬유 방향의 인장 강도, 휨 파괴의 개수, 섬유 방향 압축 강도, 섬유 직각 방향의 압축 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 섬유 방향의 인장 강도와 휨 파괴 개수는 높은 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섬유 방향의 인장 강도, 휨 파괴 개수, 섬유 방향의 압축 강도, 섬유 직각 방향의 압축 강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장 강도하고 휨 파괴 개수만 먼저 갖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개만 가지고 섬유 방향의 인장 강도와 휨 파괴 개수, 자, 요것만 보고 정답이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장력을 받는 구조제의 이음은 어떤 이음을 사용하는가? 인장력을 받는 구조제는 당기는 힘에 의한 부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강한 결합력을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이음입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긴촉 이음하고 턱걸이 주먹장 이음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그냥 혹시 야, 좀 강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요 긴촉 이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되게 많고 중간에 이렇게 산지도 끼어 가지고 얘를 딱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장력을 받는 거, 강하게 결합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긴촉 이음이 됩니다. 자, 우리 긴촉 이음과 턱걸이 주먹장 이음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촉 이음은요, 여러분 층돌이에 쓰이는 이음으로 인장력이 강하다. 인장력 하면 긴촉 이음, 인장력 긴촉 이음. 턱걸이 주먹장 이음은요, 턱 이음에 주먹 모양으로 된 장부를 만듦으로써 수평 길이에 사용하는 이음입니다. 주로 토대, 멍에, 중도리에 사용된다. 턱걸이 주먹장 이음, 수평 거리의 이음이다. 턱걸이 주먹장 이음. 다음 그림은 건축물의 벽체와 기둥의 표현입니다. 올바른 설명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사각형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가 짱짱짱 또 건너뛰고 짱짱짱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것은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빗대어서 선이 쭉쭉쭉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 그래서 여러분들 딱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자, 지면, 바닥, 콘크리트 세 줄, 짝짝짝 세 줄, 블록은 요렇게 십자로 와플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블럭입니다. 벽돌은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만 돼 있어요. 방향이 이거나 어쨌든 요렇게 빗대어서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벽돌이고요. 자, 단열재는 요와 같은 모양으로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둥이죠? 얘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다. 그 다음에 요 벽체는 뭐죠? 바로 벽돌 벽체이다. 자, 정답은 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에서 기둥 위에만 공포를 배치하는 건축 양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심포식입니다. 주심포식이란 전통 건축 양식 중에 하나로 기둥 위에만 공포, 석가래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이 단순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 기둥 위에 공포 나오면 바로 정답은 주심포식입니다. 워플 거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량판 구조, 평만 구조에서 특수 상자 모양의 거푸집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호 없이 슬라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며 워플 거푸집은 슬래브의 리브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정답은 바로 가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치장 콘크리트는 여러분 노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외관이 중요한 경우 사용이 되고요. 워플 거푸집은 이 목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딩 폼 앞에서 보셨죠? 슬라이딩 폼은 수직 구조물, 기둥, 굴뚝, 사일로를 연속적으로 제작할 때 사용이 되며 워플 거푸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워플 거푸집은 주로 슬래브를 제작할 때 사용이 되며 보해 거푸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워플 거푸집 나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량판 구조, 평만 구조, 특수 모양의 거푸집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닫이 창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첩, 피봇힌지 또는 자유경첩 등으로 축으로 개폐되는 창호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닫으면 기밀하게 되어 문 단속이 용이합니다. 맞습니다. 문을 개폐에 따른 실면적이 감소하지 않는다. 여닫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첩, 피봇힌지 또는 자유경첩 등으로 개폐가 되는 창호를 말합니다.
자, 개폐가 되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함으로써 문 개폐에 따라 실내 공간을 일부 차지합니다. 요 지금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죠? 우리 다가 됩니다. 개구부의 나비는 1m까지는 외여닫이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쌍여닫이로 한다. 자, 이 말은 뭐죠? 지금 여기가 1m까지는 외여닫이 문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1m 이상이 되면 쌍여닫이 문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다입니다. 화렵수에만 있으면 양분과 수분의 통로가 되는 세포는 바로 도관입니다. 도관은 화렵수에만 존재하고요. 양분과 수분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도관입니다. 건축물의 입체적 표현을 위한 음영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영이란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비춰지지 않는 면과 지면에 나타낸 물체의 영상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자, 실시 설계도나 시공도에는 가급적 음영을 정확히 넣어 입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실시 설계, 시공도는 정확한 치수,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영을 넣어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시도나 조감도에서 활용이 됩니다.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외관 투시도를 그릴 때에는 주로 평행 광원에 비치는 경우로 한다. 네, 맞습니다. 음영은 물체의 위치, 보는 사람의 위치, 빛의 방향 등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나입니다. 여기까지 2005년 건축 목재 시공 기능장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같이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